게다가 이 메릴랜드 유언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실제로 유언장을 이름만 넣어서 바로 작성하실 수 있게 저희가 다 준비해 온 거거든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이 메릴랜드 유언장 써 있는 것도 꼭 한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유언장 작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유언장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은 선생님이 받으신 핸드아웃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언장이 뭘까요? 지금 유언장이 뭐죠? 유언장이 뭘까요, 선생님? 네. 후의 재산을 명시하는. 네,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선생님들이 살아 생전에 돌아간 사람이 작성할 수는 없죠, 그렇죠? 살아 생전에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그 문서에 기록된 대로 재산이라든지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것들을 처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등록해놓은 공식 문서입니다. 개인 문서이지만 동시에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공식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작성이 돼야 되냐면, 첫 번째, 선생님이 18세 이상이셔야 돼요. 다 넣으시죠? 여기 18세보다 적으신 분 안 계세요, 그렇죠? 18세 이상이셔야 되고, 영주권자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미국 시민일 필요는 없고요. 이 유언장을 작성해서 미국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작성은 미국에서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언장 작성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 미국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유언장이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또 유언장의 자산은 유언장의 본인의 명의의 자산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명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부분은 선생님이 내가 30%는 이 자산에 효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유언장 본인의 자산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 미국 용어가 조금 낯설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은요, 유언자라고 하고 영어로 testator라고 합니다. 다음 유언장에는 유언장의 지시 혹은 이 유언장을 누가 유언장대로 수행할 것인지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개인 대리인 personal representative라고 합니다. 혹은 집행자, 이 유언장을 집행하는 사람 executor라고 합니다. 다음 유언자의 자산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사람이죠. 그 유언장의 그 자산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수혜자, 영어로는 beneficiary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메릴랜드에서 유언장이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다 여쭤볼게요. 자, 버지니아의 유언장이 작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등록을 해야 되죠? 네, 버지니아에다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유언장이 왜 필요하냐? 첫 번째, 사망한 후에 자산을 어떻게 분배를 할 건지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이 아까 그 유언장을 작성하면 유언장 안에 내가 죽고 나서 이 유언장을 누가 집행할 건지 집행자라고 했죠. personal representative 혹은 executor라고 되어 있는 집행자를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자산을 자식한테 주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유언장을 작성을 했으면 거기에 자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을 집행자로 등록을 해놓으면 좀 껄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냥 자녀분들이 자산을 하나도 못 받는데 그쵸? 자녀들이 다 알게 소문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내 뭐 가까운 목사님, 내가 아주 신뢰하는 목사님이 있다. 목사님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집행자를 가족이 아닌 이 자산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를 도와줄 사람을 명확하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누구한테 주는 것도 싫고 내가 도네이션 많이 하는 저 단체에다 기부하고 싶다. 유언장에 그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자선단체에게 기부하도록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혹시라도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유언장은 꼭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만 18세가 넘으면 누구든지 작성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부예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두 분 다 돌아가실 게 예견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자녀가 너무 걱정이 돼요. 미성년자라서. 그런데 후견인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내 자산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도와줄 사람은 이 사람이다. 자녀가 18세가 넘으면 이 사람한테 줬던 재산이 자녀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명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퀴즈 낼게요. 자, 젊은 부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장을 작성을 안 하고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하다못해 교통사고라도 죄송하지만 두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녀가 어려요. 18세가 안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의 후견인은 누가 될까요?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보통 그거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누가 될까요? 제일 가까운 제일 가까운 사람. 누가 제일 가까울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유언장을 작성을 안 하면. 그런데 너무 죄송한데 그 젊은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모, 삼촌. 그렇죠. 친족관계가 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고모, 삼촌 없이 외동딸, 외동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쪽도 다 돌아가셨어요. 죄송하지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스테이드.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라가 그 친구의 후견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유언장에는 반드시 이런 요건이 포함이 돼야 나중에 이 문서가 공식적으로 잘 집행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컴퓨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컴퓨터로 다 이렇게 쳤어요. 근데 마지막에 자필로 사인이 안 되면 효력이 없어요. 반드시 자필로 서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최소한 2명 이상의 믿을 만한 증인이 사인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 서류에 3명이면 더 좋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2명 혹은 3명, 2명 이상만 그 문서 마지막에 보면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저랑 같이 보실 건데 그 서류 마지막에 증인이 서명하는欄이 있어요. 거기에 증인 이름과 언제 서명했는지 그 다음에 서명 시그니처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2명 이상. 2명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언장은요 공증이 필요 없어요. 공증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국어로 작성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인 있으면 효를 발생할 수 있다. 한국어로 작성을 해서 정부 기관에다가 제가 어디다가 카운티에다가 등록한지 다 설명드릴 거거든요. 등록을 했어요. 등록할 수 있을까요? 한국어로 썼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통역하는. 그렇죠. 그때는 번역 공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정부가 미국 정부잖아요.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려면 번역 공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 아까 공증 필요 없다면서요. 언제는 공증이 필요 없을까요? 영어로 작성해 놓으면. 영어로 아예 처음부터 작성해 놓으면 공증이 필요 없어요. 영어 작성하는 거 어렵지 않나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제가 이따가 제가 다 나눠드린 그 서류를 보면 이름만 딱딱 넣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왔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저한테 많이 문의 주세요. 당연히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한국어가 편한데 한국어로 작성하면 안 됩니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문서가 사문서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은 사문서잖아요. 저희 같은 기관은 번역 공증을 안 해드리거든요. 또 번역 공증하는 사람도 찾아야 돼요, 그렇죠? 비용도 또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작성하시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름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왔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릴랜드 이외의 지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법에 따라서 유언장이 집행된 경우에 유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플로리다에서 메릴랜드로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유언장을 플로리다에서 작성하셔가지고 플로리다 주에다가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잊어버리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사를 왔는데 죄송한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근거지는 메릴랜드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유언장은 어디서 작성됐죠? 플로리다 주에서 그 유언장을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타주에서 이사 왔지만 메릴랜드에다가 등록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유언장을 이관하면 돼요. 플로리다에 있는 거를 메릴랜드로 옮겨오면 돼요. 자, 그것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자, 유언장을 보관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자, 유언장은요. 변호사 꼭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카우미에다가 꼭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유언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필로 서명했죠. 공증이 2명, 공증이 아니죠. 증인 2명이 사인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금고가 있어요. 금고에다가 보관해도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그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은행에다가 보관하시기도 해요. 효력이 있어요. 변호사한테다가 줬어요. 효력이 있어요. 작성해 놓으시면 다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이 2명 서명해야 되고 집행자, 이 문서를 누가 집행할 건지가 반드시 거기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있어야 돼요. 왜냐? 너무 상식적이에요.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쵸? 근데 유언장을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자를 지정을 미리 안 해놓으면 선생님 그 유언장이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 돌아가시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열심히 작성해서 집에 잘 보관해놨는데 유언장이 있는지를 몰라요. 집안을 막 돌아가시면 죄송하지만 그냥 그 집을 뭐 자녀한테 바로 처분할 수도 있고 안에 물건들을 잘 안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행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돌아가셨으면 이 재산을 누가 처분할 거지? 네가 집행자 좀 되어줘 해서 집행자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문서대로 처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의 금고 보관 유언장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배 보관 효력이 있어요. 변호사한테 보관 효력이 있어요. 근데 1, 2, 3번의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쵸? 상식적으로 첫 번째 은행 금고에 보관했어요. 그쵸?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을 해놨어요. 잘 보관했어요. 집행자도 누군지 보관해놨어요. 근데 너무 죄송한데 자, 내가 사망하고 나서 집행자도 바로 사망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혹은 내가 사망하기 전 집행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거를 유언장 작성으로 깜빡했어요. 그러고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효력이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집행자가 거기 왜냐하면 집행자도 은행에 금고 보관인지 모르고 나도 돌아가셨고 그러면 그 은행 금고에 유언장이 있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쓸 수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 집에다가 보관을 잘 해놨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아까 방화, 방수 기능을 가진 금고라고 써놓은 이유가 금고 중에서도 너무 좀 죄송하지만 도둑이 금고 통째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 금고가 어쩌다가 불에 좀 타버려가지고 내 문서가 상할 수도 있는 거고 물에 갑자기 홍수가 나서 물에 젖어가지고 이게 식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세 번째, 변호사. 요즘에 변호사들도 감옥 가더라고요. 그쵸? 변호사가 감옥에 가버렸어요. 그쵸? 내가 죽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또는 변호사 타이틀 잊어버리고 그냥 본인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케이스를 상담하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을 상실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본인이 담당했던 그 클라이언트 정보를 싹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4번을 추천드립니다. 지역 법원에다가 보관하시는 거예요. 야, 카운티는 망할 일은 없으니까요. 지역 법원에다가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제일 안전하세요. 메릴랜드주의 경우에는 유언 등록국이라는 게 있어요. 메릴랜드주의 법원,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쵸, 락빌에 있잖아요. 타운센터 쪽에. 그래서 거기에 유언 등록국이라고 정식적으로 유언장만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5만 내시면 돼요. $5. 괜찮죠, 선생님? $5만 내시고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그리고 봉인을 유언장 원본하고 공증서를 보관할 수 있는데 그 유언장 작성한 사람이나 혹은 서면에 아까 승인된 사람 누가 이 문서 열어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봉투에다가 쓰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서면으로 승인한 사람만 열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유언장을 나 혹은 이 사람만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만 유언장을 열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통 그러면 누구를 할까요? 나하고 자녀, 네, 자녀 할 수 있는데 자녀가 싫어요. 그러면은 아까 유언장에 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집행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행자가 열어볼 수 있게 써놓으면 제일 편하겠죠, 그렇죠? 열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언장이 작성한 사람이 사망한 다음에는 그 유언장이 공개가 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공개할 수도 있어요. 일반인한테. 예를 들어서 카운티가 우리가 이렇게 유언장을 집행했다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유언장 어떻게 등록하느냐 말씀드릴게요. 유언장 아까 등록비 얼마라고요? 5불 괜찮죠? 그 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에 등록해야 돼요. 이 말은 선생님이 몽고메리 카운티 사시면 락빌의 법원의 몽고메리 카운티, 하워드 카운티 사시면 하워드 카운티에다가, 앤 아룬델 카운티 사시면 앤 아룬델 카운티에다가 등록하시는 거예요. 자, 유언장은 이름, 주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사회보장번호가 소셜 시큐리티 넘버예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 마지막 네 자리를 딱 써서 기재해서 봉투에 넣고 그 봉투는 다 거기 있어요, 선생님. 이런 거 서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언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그 유언장을요, 본인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봉투에 이 유언장을 누가 열어볼 수 있습니다 라고 열어본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왜 내가 살아있는데 유언장을 열어보아야 될 일이 생길까요? 내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왜 유언장을 살아있는 동안에 봉투를 열어봐야 될 일이 있을까요? 내용이 밝게 그렇죠. 선생님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오늘 여기 왜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쵸? 내용 바꾸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내용을 바꾸고 싶을까요? 많이 바뀌었어. 그럴 수 있죠. 나아가 내 재산 원래는 우리 아들 딸한테 반반씩 주고 싶었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사위한테 100% 주고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또 재산이 변동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언장에 작성하실 때는 선생님이 은행에 오너는 은행 체이스은행에 있는 그 뱅크 어카운트하고 내 집이다 했는데 갑자기 로터리 될 수도 있잖아요, 교수님. 그럼 자산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집이 한 채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유언장을 작성을 해놨지만 또 바꿔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또 열어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써놨어요, 선생님.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는 아까 락빌에 저기로 가시면 되고, 하워드 카운티도 여기 많이 사셔서 하워드 카운티는 여기다가 쓰셔도 되고, 또 다른 카운티 지역 주소 궁금하다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장 변경해야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결혼 상태가 변경된 경우도 있어요. 그쵸? 죄송하지만 다시 재혼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산이 변경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자녀를 새로 입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꼭 왜냐면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재산을 한 명으로 추가해야 될 수 있어요. 받는 사람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서 아예 주소가 완전히 다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열어서 그 유언장 가지고 타주에 또 이사를 해서 곧 등록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열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혜자가 사망한 경우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죄송한데 유언장에다가 우리 사회한테 100% 준다 썼는데 사회가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그걸 바꿔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미성년자 자녀의 후견인이 있을 수 있어요. 후견인. 그렇죠? 그 후견인이 아까 말씀드린 돌아가시거나 타주로 이사 가거나 혹은 나랑 사이가 너무 갑자기 나빠져서 이 사람 후견을 내가 못 맡기겠다. 그럼 또 바꿔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장 조항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 내가 누구누구한테 주고 싶었는데 그냥 자생단체에 기부해버리란다. 뭐 이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이사를 가거나 사망해서 증인이 없는 경우 무슨 말이냐 증인이 유언장을 쓰셨어요. 거기 아까 증인이 2명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증인이 이 유언장이 사실이 맞습니다라고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유언장이 먼저 증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증인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써도 되냐? 써도 되는데 자산이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집이나 자동차나 은행 계좌 등이 공동 소유의 자산. 무슨 말이냐면 집이 내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 이름, 자녀 이름, 뭐 여러 사위 이름 뭐 들어갈 수 있죠. 공동 자산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퍼센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돌아가서 이 집 처분하고 싶은데 처분해서 나눠주고 싶은데 나눠준다고 써놨는데 공동 자산이니까 같은 명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왜냐면 요즘에 자동차 이제 구입하시고 나서 페이먼트 내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절반은 이미 납부를 했는데 절반은 아직도 그 자동차 판매한 그 회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도 내 이름뿐만 아니라 자녀 이름 혹은 다른 사람 이름 공동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어렵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요. 생명보험 작성하실 때 베네피셔리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누구한테 줄 건지. 그건 이미 거기에 명확하게 되고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왜냐하면 계약할 때 누구한테 줄 거라고 써놓고 쓰셨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유언장이 포함이 안 돼요. 그다음 세 번째, 누군가를 수혜자로 지정하는 연금. 예를 들어서 소셜연금도 아시는 것처럼 소셜연금도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선생님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자녀랑 같이 사니까 그냥 자녀 통장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선생님이 그 소셜연금 자체가 통장으로 이제 수혜자가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 되고 또 401k 401k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수혜자를 이미 지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401k 가입할 때 내가 죽고 나서 이 401k 우리 베네피셔리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네피셔리를 지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원래 아시죠? 401k 등록이나 혹은 심플 IRA, IRA 같은 것, 뭐 로스 IRA 마찬가지 그런 연금들을 선생님이 처음에 그 베네피셔리 지정할 수도 있고 지금도 지정하실 수 있어요. 말을 안 했다면. 근데 지정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정 안 했을 경우에는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근데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문서가 작성된 거기가 먼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자, 유언장 예시를 볼게요. 네, 선생님 혹시 이거 받으셨어요? 네, 그거 잘 갖고 계시죠? 유언장. 제가 그럼 유언장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 자세히 한번 봐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종이가 4장이에요. 그렇죠?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4장이에요. 그리고 메릴랜드 유언장 써있는 4장이에요. 첫 번째는 한국어로 제가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내용 보시라고. 자, 두 번째, 2번, 3번, 4번.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은 영문으로 돼 있죠. 네, 이게 공식적으로 선생님 꼭 요 유언장들을 안 쓰셔도 되는데 제가 선생님 이름만 넣을 수 있도록 제일 대표적인 유언장 갖고 온 거예요. 편하게 하시라고.
한번 내용 보시라고. 제가 2, 3, 4를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번역을 못했어요. 중요한 것만 제가 앞에 한국어로 번역해 놨거든요. 저랑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어떻게 이 원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요. 첫 번째 있는 그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는 2, 3, 4를 제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보려고. 영어로 하시기 좀 어려운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해놓은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메릴랜드 위원장.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 누구누구는 메릴랜드주 무슨 카운티시에 거주하며 건강한 정신과 기억력으로 강압이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 재산의 성격과 범위를 완전히 이해한 후 이 문서를 위원장으로 작성하고 공포하며 이전에 작성한 모든 위원장 및 부록을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성한 게 제일 최신 위원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너무 쉽죠? 제가 너무 쉽게 만들어놨죠? 자, 맨 첫 번째 저 하고 누구누구나 여기 누구 이름 쓴대요? 내 이름. 한국어로 쓸까요? 영어로 쓸까요? 영어로. 자, 그 다음에 메릴랜드주 뒤에 무슨 카운티 돼 있어요. 여기 누구 이름 써야 되죠? 뭐 써야 돼요? 몽고메리 카운티 사시는 분은 몽고메리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워드 카운티는 하워드 이렇게 영어로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시, 내가 사는 시 어떤지 알아요? 맞아요. 운전면허증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대로 영문으로 쓰면 되죠. 어려워요, 선생님? 아니요. 안 어렵죠?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자, 제1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한국말이라도 이게 법률 용어라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한번 처음 볼게요. 혹시 제가 너무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제 모든 부채와 최후의 병환 및 장례 비용을 가능한 한 빠르게 지급하며 제 개인 대리인이 그의 절대적인 재량으로 제 유산에 대한 모든 청구를 해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좀 법률적인 문서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 내용이 여기 보시면 뒤에 있는 영어를 제가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시작. 제 개인 대리인이 제 유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속세 및 재산세를 지급하고 이를 제 부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세금을 부담합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집을 팔면 부동산 복비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는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세를 안 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부동산 처분하려면 재산세 먼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다 부채로 생각하고 내가 남은 재산에서 다 그런 금액을 깎은 다음에 순수하게 남은 금액만 가지고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빚은 안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제2조 볼게요. 시작. 제 사망 시 소유한 모든 재산을 누구누구가 생존할 경우에는 그에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누구누구에게 상속합니다. 자, 저 여기 빈칸에 무슨 말 들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 빈칸에 누구 들어가야 될까요? 수혜자. 내가 돈 주고 싶은 사람, 그쵸?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 첫 번째 대리자 아니에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시작. 제 사망 시 소유한 모든 재산을 누구누구가 생존할 경우에는 그에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누구누구에게 상속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왜 이거를 갖고 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이 있는 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누구한테 A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언장 바꿔야 된다고 했죠. 근데 바꾸기 전에 내가 죽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쵸?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A한테 A 이름을 쓰면 돼요. 죽고 싶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죽어서 바로 죽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 말고 또 누구한테 주고 싶은지 생각해서 두 번째 칸에는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살았을 경우 당연히 다 주는 거고, 그 사람이 죽었으면 얘 A라는 사람 말고 B한테 B를 쓰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선생님? 여기에 뭐 쓰면 돼요?
이름만 쓰면 되잖아요. 쉽죠? 네,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변호사 비싼 돈 들여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름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약 상속 대상자가 모두 30일 이내에 생존을 하지를 못할 경우에는 상속인은 제 유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하고 하고 막 다 했는데 안 돼요. 어떤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뭐 생방불명이 되거나 해서 A하고 B 둘 다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산을 자선단체에도 기부할 수 있는 명시하는데 이 문구 마음에 안 들면 빼시면 돼요. 빼도 돼요. 여기 제가 써놓은 것 중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런 걸 왜 넣느냐면 나중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유언장 작성, 집행할 때. A하고 B하고 둘 다 A도 죽었어요. B도 죽었어요. 그럼 이 재산 어떡하지? 라고 할 수 있으면 전부가 그냥 가져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A하고 B하고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가 가져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세대 소유가 되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것도 저거 다 빼면 그냥 자선단체에다 기부하겠다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바꿀 수 있어요. 이런 문구는. 자, 제3조. 자, 시작. 의도적으로 자녀와 후손에게 상속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자,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이 말이 있냐면 유언장을 왜 쓰죠, 선생님 아까? 다시 돌아갈게요. 유언장을 왜 써요? 재산 물려주려고 그러죠. 맞아요. 재산 물려주는데 유언장 안 쓰고 선생님 돌아가시면 아까 누구한테 간다고 했어요? 유언장 안 쓰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자산 누구한테 가요? 자식한테 가잖아요. 자식한테 가잖아요, 선생님. 작은 케이스로 내가 유언장을 갑작스레 죽었으면은 그 자식이 우리 재산이 자식한테 갈 수 있나요? 네,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고 뭐 해요? 유언장을 써.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쓰는 거잖아요. 다시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시면 자산 누구한테 가요? 자식한테 가죠. 그게 한국이랑 미국이랑 똑같아요. 그 절차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절차 얘기는 아니고 다시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자산 누구한테 가요? 정부가 가요? 은행이 가요? 자식한테 가잖아요. 왜냐 부모님이 유언장 안 쓰고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다시 간다고요, 자산이? 네. 선생님 돌아가시면 유언장 안 썼어요. 선생님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가요? 그러니까 그럼 유언장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언장 왜 써요? 내가 누구한테 딱딱딱 나눠서 주고 싶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의도적으로 자녀와 후손에게 상속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 유언장에 자녀 이름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3조는 왜 있냐? 이 유언장을 쓴 이유를 명시해 놓은 거예요. 유언장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내용이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네, 4조. 선생님 좀 어려우세요, 혹시? 안 어려우시죠? 다 여기 너무 다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손한테 쓰는데 그만 한 사람한테만 써야 돼요? 아니면 애가 애가 다 써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려고 이거 쓰는 거예요, 선생님. 그쵸? 여기 빈칸 제가 누구누구 A 한 사람만 이름 써놨는데 여러 명 쓸 수 있어요. 칸을 비워놓으면. 정말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아요. 자, 제4조 볼게요. 자, 제2원장의 개인 대리인으로. 아까 대리인이 누구라고요? 대리인이 자식이에요? 대리인이 수혜자예요? Personal representative가 누구죠? Executor. 대리인 누구예요? 변호사예요?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 설명이 짧았어요. 대리인은 누구냐면 이 유언장대로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유언장은 누구한테 주겠다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누구한테 A는 30%, B는 40%, 뭐 C는 30%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대리인이에요. 아까 executor, 집행자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여기에 누구 이름 들어가야 돼요? 대리인은 집행자. 그렇죠? 누구를 임명하며
변호사님 당연히 써도 되죠, 그렇죠? 변호사도 집행자 할 수 있으니까요. 그가 임명되지가 못할 경우에는 누구누구를 대리인 지정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2중, 3중으로 다 막아놨을까요? 명확하게 그렇죠. 변호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가 갑자기 타지로 이사가고 연락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못하면 이 사람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처음 봐서 어려우시지 조금만 두세 번 봐야지 안 들어오세요. 법적으로 무슨 법적 비리에 아니면 아니요, 개인도 되고 다 됩니다. 자식을 제가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위원장 왜 써요? 위원장 왜 써요? 자식한테 다 주려고 쓰잖아요. 근데 자식을 집행자로 써놓으시면 어떡해요? 그쵸? 속상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왔는데 내가 다른 사람 나눠주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자가 자식이 되지만 물론 자녀들 중에서도 저는 부모님 잘 안 물려받을래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걸 써도 돼요. 하지만 자녀도 속상하지 않게 하려면은 대리인한테 쓰시는 게 좀 믿을 만한 사람, 지인분들이세요. 그렇죠? 교회 써도 됩니다. 목사님 써도 돼요. 그렇죠?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 넘겨볼게요. 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대리인에게도 보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도 보증인의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대리인을 목사님을 떠났어요. 근데 법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카운티가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증명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써보면은 난 이 사람 100% 믿으니까 이 사람 보증은 필요 없어. 이 사람 내가 100% 신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 괴롭히지 마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 괴롭혀서 이 사람 재산 분배할 때 네가 진짜 이 사람 대리인이냐 이런 말 자체가 안 나오게 딱 단속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대리인은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안 해도 되는 거. 대리인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식들한테 똑같이 나눠. 자식 똑같이 나눠줄 거면은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제가 지금 위원장 쓰는 이유는 자식한테 안 주려고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자식이라도 사위한테 주고 싶거나 다시 말해 며느리한테 주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죄송하죠 이혼한 며느리한테 주고 싶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려고 쓰는 거예요. 자, 제 6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 개인 대리인은 법원의 승인 없이 다음 권한을 가집니다. 1번 부동산 보유 및 투자, 2번 공공 및 개인 매각, 3번 임대 계약 체결, 4번째 채무 조정, 5번째 상속세 및 기타 세금 조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있는데 세금을 공제를 집을 팔 때 세금 다 공제하고 팔아야 된다고 하면 그 집행자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어린 자녀라서 당장 다 캐시로 바꾸지 않고 이 집 있는 거를 렌트로 내놓고 그 렌트비를 우리 어린 자녀한테 생활비로 쓰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렌트를 누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집행자가 한다는 뜻이에요. 대리인이. 대리인과 집행자 같은 말이 다 그런 말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7조 제 위원장을 제기하는 상속인은 그의 상속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 썼을까요? 아니 제 위원장을 제기하는 이해되시죠? 제가 우리 딸한테 30%만 주고 싶어서 30%라고 위원장에 썼는데 딸이 막 항의해요. 그런 게 어딨냐? 오빠 50%나 50%지. 왜 나 30% 주고 오빠 70% 주냐? 항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포기한 걸로 간주. 그래야지 이 위원장이 선생님이 의도한 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싸우면 안 돼. 아무리 자녀라도 내 위원장이 그거보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주고 싶어서 이 위원장을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 왜 30%밖에 안 주냐고. 싸우면 나 주면 너는 그거 받지 마. 이러라는 거. 문구 빼도 돼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제 8조 볼게요. 시작.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정 대리인의 참여를 생략할 것을 지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아유 정말 집 팔아서 재산세 다 내고 이거 막 처분하는데 대리인이 엄청 귀찮을 수 있잖아요. 법원에서 야 너도 와라 사인하고 또 와라 사인하고 대리인은 무슨 죄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필요 없는 것들. 제 대리인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법원이 이 사람이 내가 나인 것처럼 돌아가신 나인 것처럼 할 수 있도록 다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귀찮지 않게 그러려고 쓴 거예요. 자, 제 9조 볼게요. 시작. 개인 대리인의 용어는 집행인과 관리자를 포함하며 모든 성별과 단수 복수를 서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왜 이렇게 써놨냐면 다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어떤 문서에는 부동산 계약할 때 personal representative라고 돼 있었고, 아까 어떤 말씀은 법원 문서도 executor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용어가 달라서 또 그거 시비 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사람이 이 원장에다가는 personal representative로 A라고 썼는데, 자 B라는 문서를 이 사람이 써야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고 볼게요. B에는 personal representative라고 아니라 executor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 원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이렇게 법적으로 걸어오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는 거예요. 다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모든 성별과 단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법정 대리인이 죄송해요. 제 농담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자, 여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남자로 성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도저히 여자 안 하고 싶어 해서 스트레스 센터처럼 남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포함된다. 그런 거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성이 바뀌든 말든. 지금 트럼프 때는 이제 여자하고 남자밖에 없는데 그 전에는 바이든 때는 제3의 성도 있었잖아요. 여자 남자가 아닌 사람도 있었잖아요. 문서상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단수, 복수 서로 교환할 수 있다. 어떤 때는 다 이렇게 다 포함되면 어떤 때는 뭐 미스 리라고 했다가 어디는 미세스 리라고 했다가 뭐 이런 거 다 그냥 상관없고 그 사람 이름만 맞으면 다 맞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지 않게 쓴 겁니다, 선생님. 제가 쓴 게 아니라 이거 공식적인 문서를 제가 번역한 거예요, 선생님. 네. 자, 제 10조 볼게요. 시작. 상속인의 권리는 양도, 전이, 차압 또는 채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요. 제가 A한테 내 재산의 30%를 줬어요. 근데 AA가 너무 안타깝게 몰랐는데 빚이 너무 많아요.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A 30% 받았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퍼스널 론이 있는데 나 그 상속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그 퍼스널 론 회사에다가 네가 갖고 가라 이거. 네 갖고 가라. 왜냐면 나 재산 물려받았으니까 네 갖고 가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선을 받고 손을 꽂혀가지고 상속한테 그렇죠. 상속인이 먼저 돈을 받는다는 거. 받고 이 사람이 그거야 그런지 말지 그거는 뭐 A가 할 일이지만 그러기 전에 이거를 막 내 재산을 마음대로 막 이 회사에다 던져뒀다가 막 저 회사에 던져뒀다가 빚 갚으라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11부조 볼게요. 시작. 개인 대리인의 결정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도의적인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이 문구를 왜 있을까요? 사람이에요. 대리인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집을 진로에다가 팔았어요. 이 개인 대리인이. 근데 집을 팔고 나서 A하고 B한테 50%씩 주기로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A랑 B가 항의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거 진로에 팔았어? 맘대로 했냐? 왜 팔았어? 그래서 레드핀에다가 팔면 수수료도 더 적게 하고 레드핀에 있는 내가 알아보니까 부동산 에이전트는 이 집 50만 불에 팔 수 있다는데 너 왜 진로에다가 45만 불에 팔았어? 내가 왜 2만 5천 불 못 받게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 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개인 대리인한테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지. 그 일일이 그 돈 받는 사람들한테 항의를 다 받으면 개인 대리인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선생님.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 이름하고 퍼센트만 나중에 재산이 뭐뭐만 있지만 쓸 수 있도록 제가 2, 3, 4쪽 있고 이건 법적인 문서에 표력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리고
유언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혹시라도 다른 버전의 유언장 원하시면 제가 유언장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선생님들 원하시는 그거에 맞게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시간 있으실 때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바빠요. 그래서 조금 시간 되실 때 한 2, 3주만 여유 있게 예약을 잡아주시면은 제가 원하시는 버전으로 다 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실래요? 영어로 된 거 맨 마지막 보실게요. 영어로 된 거 맨 마지막. 네네. 이 사인하는데 나누는 거 맞아요? 사인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네. 네. 어떤 분들은 여기에 증인 서열 사인 어디다 해야 되냐 하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면 자, 영어로 되어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사인하는 거 밑에 보면 테스테이터 시그니처 있죠. 네. 테스테이터가 누구세요? 나예요. 나. 본인. 유언자가 테스테이터예요. 제가 그거 아까 핸드아웃에 다 나눠드려서 거기 다 영어로 무슨 말인지 다 설명해놨어요. 그 다음에 위트니스는 누굴까요? 그렇죠. 증인 몇 명? 2명. 2명. 3명이면 더 좋고 2명. 2명 반드시 이상이셔야 돼요. 밑에 노터리 퍼블릭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공정.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유언장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예, 제가 요거 하나 언급드리려고 합니다. 텍스 많이 아세요. 지금 텍스 시즌이에요, 그렇죠? 재산세 신청하실 분들 꼭 하셔야 돼요. 작년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일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4월 15일 이전에 안 하신 분들 네. 뭐 5월달, 6월달, 7월달에 심지어 9월달 초에 하셔가지고 재산세 낼 거 다 내고 나중에 환급 받는 거 되게 귀찮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8월달에 보고서 딱 받으실 때 딱 깔끔하게 재산세 딱 감면받은 거 낼 돈만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4월 15일 전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렌트 텍스도 받으시는 분들, 렌트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텍스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신규가 아니에요. 기존에 렌트 텍스 감면을 받았던 사람들 얘기예요. 내가 지금 새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렌트 텍스 감면 받았던 사람들도 지금 노란 봉투가 집에 다 왔어요. 그거 꼭 작성해서 4월 15일 전에 내셔야지 모든 게 다 깔끔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거 설명드리려고 제가 추가해드려요. 잊지 마세요, 재산세 하시는 시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주변에 갑자기 실직을 당했거나 또는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서 렌트비 못 내시거나 모기지 못 내시는 어려운 분들 계세요. 네. 그런 분들 계시면 선생님들께서 저기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도움 준다고 하는데 좀 연락 좀 해봐라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안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 내용도 광고로 넣었습니다. 네. 선생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메릴랜드 게티스버그 오피스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몽고메리 카운티 거주하시는 분들 도와드리고요. 예, 게티스버그 오피스에 사회복지 담당하는 이은영이었습니다. 그레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